조선 중기 충청도 어느 작은 고을에 소정만이라는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기로 소문이 났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가 언젠가는 큰 벼슬에 오를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시험에 계속 떨어져 이제는 넘어서도 겨울길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정만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초가집이었는데 지붕은 여기저기 구멍이 나서 비가 오면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마당에는 닭 몇 마리와 작은 텃밭이 전부였고 대문은 띠걱거려서 열대마다 온 동네에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집안은 점점 가난해져 갔고 안에 박 씨는 매일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원래 마을 이장의 딸로 태어나 어려서는 부족함 없이 살았는데 소정만의 재능을 믿고 시집을 온 것이 지금은 후회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착한 성품 탓에 남편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어느 날 밤 부부는 촛불 아래에 앉아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불어와 창문을 흔들어댔고 촛불도 이리저리 흔들려 그림자가 벽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쌀은 바닥이 났고 장독대에는 된장 한 숟가락도 남지 않았어요. 이웃집에서 빌린 쌀도 이제 다 떨어져 가고 있어요. 박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소정만은 손에 들고 있던 책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책은 아버지가 물려준 소중한 사서삼경이었는데 이제는 팔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과거에만 매달려 살았는데 이제는 다른 길을 찾아야겠어. 책만 붙들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어. 아이들도 굶길 수는 없고 말이요. 박 씨는 남편의 거칠어진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한때는 부드러웠던 선비의 손이 이제는 온갖 일을 하느라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하시든 저는 따르겠어요. 우리 함께 힘을 합쳐 새로운 시작을 해봐요. 다른 사람들 시선은 신경 쓰지 마세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소정만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돈을 빌려 마을 입구 길가에 작은 국밥집을 열기로 한 것입니다. 박 씨와 함께 며칠 동안 낡은 판자와 지프로 조그만 가게를 지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구경하며 수군거렸지만 부부는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첫날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정만 부부는 책과 글은 잘 알았지만 요리는 완전히 문외한이었거든요. 국은 짜기도 하고 싱겁기도 했고 밥은 서리거나 태워 먹었습니다. 손님들은 한 숟가락 떠보고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돌아갔습니다. 이 맛으로는 장사가 안 되겠네요. 한 손님이 투덜거리며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씨는 속상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다른 집 음식은 왜 그렇게 맛있는 걸까요? 소정만도 낙담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어디 있겠소. 천천히 배워가면 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하늘에서 한방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발은 처음에는 보슬보슬했다가 점점 굵어져서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바람은 차갑게 불어왔고 사람들은 모두 집 안에 들어가 문을 꼭꼭 닫고 있었습니다. 길에는 발자국 하나 없이 새하얀 눈만 쌓여갔습니다. 그때 소정만의 국밥집 앞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가 하얗게 센 늙은 거지였는데 해진 옷을 입고 추위에 떨며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보라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어서 이리 와서 보세요. 소정만이 급히 아내를 불렀습니다. 박 씨가 뛰어나와 보니 늙은 거지는 숨이 약하게 남아 붙어 있었습니다. 아직 살아있어요. 어서 안으로 모셔요. 이대로 두면 얼어 죽겠어요. 부부는 힘을 합쳐 늙은 거지를 집 안으로 옮겨 따뜻한 아랫목에 뉘었습니다. 박 씨는 부엌에서 뜨거운 생강차를 끓여와 조금씩 입에 넣어주었고 소정만은 자신의 두꺼운 옷을 벗어 거지에게 덮어주었습니다.
방에 숯불을 피워 온기를 돋우고 따뜻한 수건으로 얼어붙은 손발을 비벼주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늙은 거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다가 소정만 부부를 발견하고는 놀란 듯 일어나려 했습니다. 어디인가요? 저는 왜 여기에? 걱정 마세요. 여기는 저희 집입니다. 눈 속에 쓰러져 계셔서 모셔온 거예요. 소정만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늙은 거지는 소정만 부부를 바라보며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목숨을 건졌군요. 이런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몸이 따뜻해질 때까지 여기서 쉬세요. 소정만이 대답했습니다. 박 씨도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배고프실 텐데 따뜻한 죽이라도 끓여 드릴까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늙은 거지는 고마움을 표현한 후로는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매일 밥을 얻어먹고 따뜻한 곳에서 자면서도 집안일을 도와주지도 않았고 고마워하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거지의 행동이었습니다. 젊고 예쁜 아가씨들이 지나가면 음흉한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때로는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박 씨는 이런 모습을 보며 조금 불편해했지만 남편이 워낙 착한 사람이라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저 노인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박 씨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가 이상하다는 거요? 소정만이 물었습니다. 글쎄요. 뭔가 평범한 거지 같지 않아요? 눈빛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박 씨는 정확히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 따뜻해지자 늙은 거지는 갑자기 알아눕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심하게 나고 기침을 계속했습니다. 얼굴은 누렇게 뜨고 식은땀을 줄줄 흘렸습니다. 소정만은 마을의 의원을 불러 진찰을 받게 했지만 여러 가지 약을 써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이상합니다. 맥도 이상하고 증상도 일반적이지 않아요. 더 좋은 약재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하지만 소정만에게는 비싼 약재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 박 씨와 함께 밤낮으로 간병을 하며 정성을 다했지만 거지의 병은 점점 심해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늙은 거지가 힘없는 목소리로 소정만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눈빛은 어째서인지 예전과 달리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 선비님, 제가 이 병을 낫게 할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어떤 방법인지 말씀해 주세요. 무엇이든 해드리겠습니다. 소정만이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늙은 거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특별한 국물 한 그릇이면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재료와 방법대로 만들어야 해요. 하나라도 빠뜨리거나 잘못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소정만은 급히 물었습니다. 어떤 재료가 필요한가요? 비싸더라도 구해오겠습니다. 닭고기, 파, 생강, 여러 가지 향신료, 그리고 소금이 필요합니다. 늙은 거지가 마른 손가락을 꼽으며 하나씩 세웠습니다. 소정만이 고개를 끄덕이자 늙은 거지가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재료가 하나 더 있어요. 무엇입니까? 대게 뒷마당에서 기르고 있는 암탉들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박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암탉들은 매일 달걀을 낳아주는 집안의 유일한 수입원이었거든요. 달걀을 팔아서 쌀을 사고 기름을 사고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암탉들이 없어지면 당장 내일부터 굶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여보, 그 닭들을 다 잡아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그것들이 우리 집 마지막 희망인데. 박 씨가 남편의 소매를 잡으며 애절하게 속삭였습니다.
소정만도 고민이 깊었습니다. 집안 형편을 생각하면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었습니다. 사람 목숨이 더 소중하지 않겠소? 닭은 다시 기를 수 있어도 사람 목숨은 되돌릴 수 없어요. 그분이 죽으면 우리 양심상 어떻게 살겠어? 박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남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소정만은 뒷마당의 암탉 5마리를 모두 잡았습니다. 평소에 정이 들었던 닭들이라 잡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달걀을 낳던 붉은 암탉은 마치 자신의 운명을 아는 듯 슬픈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늙은 거지의 지시에 따라 정성스럽게 털을 뽑고 깨끗이 씻어 준비했습니다. 내장도 깨끗이 빼고 찬물에 여러 번 헹궈야 합니다. 피 한 방울도 남기면 안 돼요. 그리고는 큰 솥에 물을 끓이고 닭고기와 각종 재료들을 넣어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늙은 거지는 이불에 누운 채로 자세하게 지시했습니다. 불은 약하게 하고 2시간 정도 천천히 끓이세요. 절대 뚜껑을 열어보지 마세요. 김이 빠지면 맛이 없어져요. 소정만은 밤새도록 솥 옆에서 불을 지피며 기다렸습니다. 박 씨도 옆에서 함께 지켜보며 애태웠습니다. 솥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 진한 향기가 퍼져나왔습니다. 2시간이 지나 늙은 거지를 깨우러 갔지만 그는 깊이 잠들어 있어 아무리 불러도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계속 끓이고 있는데 새벽녘이 되어서야 늙은 거지가 깨어났습니다. 아, 좋은 냄새가 나는군요. 국물이 다 끓었나요? 이제 밀가루를 물에 풀어서 넣으세요. 소정만이 밀가루를 물에 개어 솥에 넣고 다시 한 소끔 끓이자 뚜껑을 열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면서 이 세상 것이 아닌 듯한 진한 향기가 퍼져나왔습니다. 온 집안이 그 향기로 가득해졌고 이웃집까지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국자로 떠보니 닭고기는 완전히 풀어져서 보이지 않고 진한 국물만 남아 있었습니다. 색깔은 아름다운 황금빛이었고 맛을 보니 이 세상에 이런 맛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깊고 진했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에요? 이런 맛은 처음 봅니다. 소정만이 감탄하고 있는데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늙은 거지가 언제 일어나는지 멀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붉은 기운이 돌고 아픈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건강해 보였습니다. 참 맛있어 보이는군요. 그런데 아직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무엇인가요? 늙은 거지는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신비롭게 웃었습니다. 이 손가락으로 국물을 저어 주어야 완성됩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손가락을 국물에 넣어 몇 번 저었습니다. 그러자 국물에서 더욱 깊고 신비한 향기가 나기 시작했고 마치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정만 부부가 다시 맛을 보니 이번에는 정말로 혀끝에서부터 온몸으로 퍼지는 놀라운 맛이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면서 온몸이 따뜻해지고 기운이 솟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신선의 음식을 먹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국물입니까? 이런 맛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데. 소정만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늙은 거지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지요. 그냥 신비국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방 안에 있던 붓을 들어 종이에 신비국이라는 글자를 정성스럽게 써주었습니다. 글씨체가 보통 사람의 것이 아니라 마치 명필의 솜씨 같았습니다. 두 분이 저를 2달 동안 정성껏 돌봐주셨는데 이것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신비국만 팔아도 대대손손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소정만과 박 씨가 아직 놀라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늙은 거지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전과 달리 깊고 신비로워 보였고 마치 범상치 않은 존재임을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비국을 제대로 만들려면 마지막 비밀이 필요합니다. 늙은 거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무슨 비밀인가요? 소정만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아 이 늙은 거지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늙은 거지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며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신비국을 끓일 때마다 제 손가락의 힘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떠나야 하거든요. 저에게는 이 세상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박 씨가 깜짝 놀라며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떠나신다고요?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몸도 아직 완전히 낫지 않으셨는데.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신비국을 만들어야 하나요? 늙은 거지는 쓸쓸하면서도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머무를 곳은 이 인간 세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두 분의 은혜를 갚지 않고 갈 수는 없지요. 추운 겨울날 저를 구해주신 그 마음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부엌으로 가서 날카로운 칼을 들고 왔습니다. 소정만 부부가 무슨 일인지 모르고 당황해서 바라보고 있을 때 늙은 거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것은 제가 두 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오른검지 손가락을 잘라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고통스러워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 박 씨가 비명을 지르며 기절할 뻔했고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왜 그런 끔찍한 일을? 소정만이 급히 달려가 거지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치셨습니다. 어서 상처를 치료해야 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피는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고 상처 부위에서는 은은한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잘린 손가락은 마치 백옥처럼 하얗고 투명하게 빛났으며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늙은 거지는 그 손가락을 정성스럽게 비단에 싸서 소정만에게 내밀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소중히 간직하세요. 신비국을 끓일 때마다 이 손가락으로 저어주면 됩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절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빌려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오직 당신 가문에서만 대대손손 전해져야 할 보물입니다. 소정만이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신 건가요? 이런 소중한 것을. 괜찮습니다. 이것이 제가 두 분께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늙은 거지가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 눈부신 금빛이 번쩍였습니다. 늙은 거지의 몸에서 신비로운 빛이 나기 시작하더니 그의 모습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마치 안개처럼 사라져가면서 그의 목소리만 공중에 울려 퍼졌습니다. 두 분의 선한 마음에 하늘이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 신비국으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마지막 말과 함께 늙은 거지는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공중에서는 은은하고 따뜻한 웃음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소정만 부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소정만이 하늘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지만 이미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 소정만은 늙은 거지가 알려준 비법대로 신비국을 끓여 팔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손가락을 국물에 넣고 저을 때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물에서는 황금빛이 돌았고 향기는 온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한 번 맛본 사람은 누구나 감탄했고 다시 찾아오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맛은 처음이야. 몸도 건강해지는 느낌이고 마음도 편안해져. 손님들이 감탄하며 돌아갔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양반들도 상인들도 심지어 다른 고을에서도 일부러 신비국을 먹으러 왔습니다. 가게 앞에는 항상 긴 줄이 생겼고 하루 종일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정만의 작은 국밥집은 큰 식당으로 변했습니다.
초가집도 멋진 기와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입구에는 신비국이라고 쓴 큰 현판이 걸려 있었고 그 글씨는 마치 명필이 쓴 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소정만은 신기한 손가락을 비단으로 곱게 싸서 특별한 옥으로 만든 상자에 보관했습니다. 매일 아침 신비국을 끓이기 전에 정성스럽게 꺼내어 사용하고 끝나면 다시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늙은 거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소정만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소문수였는데 아버지만큼 똑똑하고 요리에도 뛰어난 재능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 곁에서 신비국 만드는 법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소문수가 성인이 되자 소정만은 아들에게 가업을 물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들아, 이제 내가 우리 가문의 비법을 이어받을 때가 되었다. 하지만 명심해라. 이것은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란다. 그런데 어느 날 새로 부임한 현감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현감이었는데 욕심이 많고 권력을 남용하는 나쁜 관리였습니다. 부임 첫날부터 백성들에게서 뇌물을 받으려 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으면 화를 냈습니다. 강현감은 소문수의 신비국집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샘을 냈습니다. 저런 미천한 상놈이 어떻게 나보다 잘 살 수 있단 말인가? 하루벌이가 내 월급보다 많다니 분명히 뭔가 수상한 비밀이 있을 것이다. 강현감은 부하들을 시켜 소문수의 신비국집을 은밀히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신기한 손가락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맡은 관리가 보고했습니다. 현감님, 그 집에는 정말 신기한 물건이 있습니다. 옥으로 만든 손가락 같은 것인데 그것으로 국을 저으면 맛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 보물이 있다고. 그런 귀한 물건을 천민이 가지고 있을 리가 없다. 분명히 도둑질한 것이거나 어디서 주워온 것일 거야. 강현감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강현감은 소문수를 관하로 불러 협박했습니다. 그 신기한 물건을 즉시 내놓으라. 그런 보물은 나 같은 관리가 가져야 마땅하다. 어디서 훔쳐온 것인지 정직하게 말해라. 하지만 소문수는 당당하게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조상님께서 주신 소중한 유산입니다. 훔친 것도 아니고 주워온 것도 아닙니다. 절대 드릴 수 없습니다. 강현감은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감히 관리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좋다. 그럼 다른 방법을 써보겠다. 강현감은 소문수의 가게를 강제로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겠다. 새로운 관청을 지을 계획도 있으니 그 자리를 비워야 한다. 소문수는 할 수 없이 가게를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 새로운 가게를 차렸는데 며칠 후 또 이전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곳은 새로운 시장을 만들 예정이니 즉시 나가라.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소문수의 가족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매번 이사할 때마다 큰돈이 들었고 단골 손님들도 가게를 찾지 못해 장사가 어려워졌습니다. 박 씨는 걱정의 병까지 얻었고 소정만도 늙은 몸에 스트레스가 쌓여갔습니다. 결국 소문수는 도시 외곽 깊은 산골짜기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거의 오지 않는 외진 곳이었습니다. 길도 제대로 나 있지 않아서 찾아오기도 어려웠습니다. 초라한 초가집을 짓고 다시 신비국집을 열었지만 손님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외진 곳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찾지 못할 거예요. 소문수가 절망하며 말했습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 하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선조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렇게 끝날 리 없어. 소정만이 아들을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때 소문수는 아버지의 옛 친구였던 대감을 생각해냈습니다. 젊었을 때 소정만과 함께 공부했던 이대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높은 벼슬에 올라 한양에서 임금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어려서 아버지에게서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소문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분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소문수는 며칠간의 긴 여행 끝에 한양까지 가서 이대감을 찾아갔습니다. 이대감은 옛 친구의 아들이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런 나쁜 형감이 있다니. 권력을 이용해서 선량한 백성을 괴롭히다니. 즉시 처벌해야겠다. 이대감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수는 지혜롭게 말했습니다. 대감님, 복수보다는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임금님께서 직접 우리 신비국을 드셔보시게 할 수는 없을까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대감은 소문수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내 아버지 아들이구나. 좋은 생각이다. 마침 임금님께서 곧 지방 순행을 나서실 예정이니 그때 우연히 내 가게에 들르시도록 계획해보자. 몇 달 후 임금님의 행차가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대감은 임금님께 그 근처에 아름다운 꽃 구경을 할 만한 곳이 있다고 추천했습니다. 전하, 그곳에는 철따라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경치도 매우 좋다고 합니다. 잠시 쉬시면서 구경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꽃 구경이라. 좋은 생각이군. 요즘 정무에 시달려 지쳤는데 오랜만에 편안하게 자연을 감상해보자. 임금님이 기뻐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임금님과 이대감은 미복을 입고 말을 타고 산골짜기로 향했습니다. 온갖 꽃들이 만발한 아름다운 풍경을 구경하다가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마땅히 식사할 곳이 없었습니다. 이상하군. 이런 외진 곳에서 무슨 냄새가 이렇게 좋지? 마치 성게의 향기 같은데. 임금님이 코를 킁킁거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대감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일부러 놀란 척 말했습니다. 저기 작은 음식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깊은 산중에 가게가 있다니 신기하군요. 들어가서 쉬어보시지요. 소문수는 갑자기 찾아온 손님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특히 한 분은 범상치 않은 기품이 있어 보였고 걸음걸이나 말투에서 높은 신분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체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변치 않은 곳이지만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소문수가 깍듯하게 인사하며 최선을 다해 접대했습니다. 임금님은 신비국을 한 숫저 떠서 드셔보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냐? 이런 놀라운 음식은 처음이다. 궁중의 어떤 요리보다도 훌륭하구나. 그리고는 연달아 3그릇을 드시고 나서 만족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장, 이 음식의 이름이 무엇이냐? 정말 신기한 맛이로다. 신비국이라고 합니다. 나으리. 소문수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신비국이라. 참 적절한 이름이로군. 정말 신비로운 맛이다. 이것이야말로 천하제일의 음식이다. 임금님이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이대감이 옆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음식에는 몇 자라도 써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주인장의 정성이 대단합니다. 임금님은 기꺼이 붓을 들어 천하제일 신비국이라는 글씨를 정성스럽게 써주시고 임금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어복까지 찍어주셨습니다. 이런 훌륭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나라의 보물이다. 다음날 소문수는 그 글씨를 가지고 관아 앞에 가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강영감이 화를 내며 나와서 또 무슨 수작이냐라고 소리치려던 순간 임금님의 어보가 찍힌 글씨를 보고는 기겁하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임금님의 어보를 모르고 무례했습니다. 강영감이 벌벌 떨며 사죄했습니다. 그 후 강영감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임금님께서 직접 인정하신 신비국집을 괴롭혔다는 사실에 크게 반성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소문수의 신비국집도 적극 도와주었습니다. 신기한 손가락도 소중히 보관되어 지금까지도 그 가문에서 간직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도 그 신비국의 후손들이 전통을 이어가며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따뜻한 국물 한 그릇으로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해진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추운 겨울날이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신비국을 찾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맛 때문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국물을 마시면 마치 따뜻한 사랑을 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집에서는 아직도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신기한 손가락을 정성스럽게 꺼내어 국물을 저으며 조상의 은혜와 늙은 거지의 선물을 잊지 않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그 가문에서는 지금까지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신비국을 나누어 준다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조상 소정만 부부가 늙은 거지를 도왔던 그 마음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선한 마음은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가며 그 덕분에 신비국의 맛도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 중기 충청도 어느 작은 고을에 소정만이라는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기로 소문이 났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가 언젠가는 큰 벼슬에 오를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시험에 계속 떨어져 이제는 넘어서도 겨울길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정만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초가집이었는데 지붕은 여기저기 구멍이 나서 비가 오면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마당에는 닭 몇 마리와 작은 텃밭이 전부였고 대문은 띠걱거려서 열대마다 온 동네에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집안은 점점 가난해져 갔고 안에 박 씨는 매일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원래 마을 이장의 딸로 태어나 어려서는 부족함 없이 살았는데 소정만의 재능을 믿고 시집을 온 것이 지금은 후회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착한 성품 탓에 남편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어느 날 밤 부부는 촛불 아래에 앉아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불어와 창문을 흔들어댔고 촛불도 이리저리 흔들려 그림자가 벽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쌀은 바닥이 났고 장독대에는 된장 한 숟가락도 남지 않았어요. 이웃집에서 빌린 쌀도 이제 다 떨어져 가고 있어요. 박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소정만은 손에 들고 있던 책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책은 아버지가 물려준 소중한 사서삼경이었는데 이제는 팔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과거에만 매달려 살았는데 이제는 다른 길을 찾아야겠어. 책만 붙들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어. 아이들도 굶길 수는 없고 말이요. 박 씨는 남편의 거칠어진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한때는 부드러웠던 선비의 손이 이제는 온갖 일을 하느라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하시든 저는 따르겠어요. 우리 함께 힘을 합쳐 새로운 시작을 해봐요. 다른 사람들 시선은 신경 쓰지 마세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소정만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돈을 빌려 마을 입구 길가에 작은 국밥집을 열기로 한 것입니다. 박 씨와 함께 며칠 동안 낡은 판자와 지프로 조그만 가게를 지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구경하며 수군거렸지만 부부는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첫날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정만 부부는 책과 글은 잘 알았지만 요리는 완전히 문외한이었거든요. 국은 짜기도 하고 싱겁기도 했고 밥은 서리거나 태워 먹었습니다. 손님들은 한 숟가락 떠보고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돌아갔습니다. 이 맛으로는 장사가 안 되겠네요. 한 손님이 투덜거리며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씨는 속상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다른 집 음식은 왜 그렇게 맛있는 걸까요? 소정만도 낙담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어디 있겠소. 천천히 배워가면 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하늘에서 한방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발은 처음에는 보슬보슬했다가 점점 굵어져서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바람은 차갑게 불어왔고 사람들은 모두 집 안에 들어가 문을 꼭꼭 닫고 있었습니다. 길에는 발자국 하나 없이 새하얀 눈만 쌓여갔습니다. 그때 소정만의 국밥집 앞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가 하얗게 센 늙은 거지였는데 해진 옷을 입고 추위에 떨며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보라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어서 이리 와서 보세요. 소정만이 급히 아내를 불렀습니다. 박 씨가 뛰어나와 보니 늙은 거지는 숨이 약하게 남아 붙어 있었습니다. 아직 살아 있어요. 어서 안으로 모셔요. 이대로 두면 얼어 죽겠어요. 부부는 힘을 합쳐 늙은 거지를 집 안으로 옮겨 따뜻한 아랫목에 뉘었습니다. 박 씨는 부엌에서 뜨거운 생강차를 끓여와 조금씩 입에 넣어주었고 소정만은 자신의 두꺼운 옷을 벗어 거지에게 덮어주었습니다. 방에 숯불을 피워 온기를 돋우고 따뜻한 수건으로 얼어붙은 손발을 비벼주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늙은 거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다가 소정만 부부를 발견하고는 놀란 듯 일어나려 했습니다. 어디인가요? 저는 왜 여기에? 걱정 마세요. 여기는 저희 집입니다. 눈 속에 쓰러져 계셔서 모셔온 거예요. 소정만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늙은 거지는 소정만 부부를 바라보며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목숨을 건졌군요. 이런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몸이 따뜻해질 때까지 여기서 쉬세요. 소정만이 대답했습니다. 박 씨도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배고프실 텐데 따뜻한 죽이라도 끓여 드릴까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늙은 거지는 고마움을 표현한 후로는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매일 밥을 얻어먹고 따뜻한 곳에서 자면서도 집안일을 도와주지도 않았고 고마워하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거지의 행동이었습니다. 젊고 예쁜 아가씨들이 지나가면 음흉한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때로는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박 씨는 이런 모습을 보며 조금 불편해했지만 남편이 워낙 착한 사람이라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저 노인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박 씨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가 이상하다는 거요? 소정만이 물었습니다. 글쎄요. 뭔가 평범한 거지 같지 않아요? 눈빛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박 씨는 정확히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 따뜻해지자 늙은 거지는 갑자기 알아눕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심하게 나고 기침을 계속했습니다. 얼굴은 누렇게 뜨고 식은땀을 줄줄 흘렸습니다. 소정만은 마을의 의원을 불러 진찰을 받게 했지만 여러 가지 약을 써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이상합니다. 맥도 이상하고 증상도 일반적이지 않아요. 더 좋은 약재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하지만 소정만에게는 비싼 약재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 박 씨와 함께 밤낮으로 간병을 하며 정성을 다했지만 거지의 병은 점점 심해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늙은 거지가 힘없는 목소리로 소정만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눈빛은 어째서인지 예전과 달리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 선비님, 제가 이 병을 낫게 할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어떤 방법인지 말씀해 주세요. 무엇이든 해드리겠습니다. 소정만이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늙은 거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특별한 국물 한 그릇이면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재료와 방법대로 만들어야 해요. 하나라도 빠뜨리거나 잘못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소정만은 급히 물었습니다.
어떤 재료가 필요한가요? 비싸더라도 구해오겠습니다. 닭고기, 파, 생강, 여러 가지 향신료, 그리고 소금이 필요합니다. 늙은 거지가 마른 손가락을 꼽으며 하나씩 세웠습니다. 소정만이 고개를 끄덕이자 늙은 거지가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재료가 하나 더 있어요. 무엇입니까? 대게 뒷마당에서 기르고 있는 암탉들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박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암탉들은 매일 달걀을 낳아주는 집안의 유일한 수입원이었거든요. 달걀을 팔아서 쌀을 사고 기름을 사고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암탉들이 없어지면 당장 내일부터 굶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여보, 그 닭들을 다 잡아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그것들이 우리 집 마지막 희망인데. 박 씨가 남편의 소매를 잡으며 애절하게 속삭였습니다. 소정만도 고민이 깊었습니다. 집안 형편을 생각하면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었습니다. 사람 목숨이 더 소중하지 않겠소? 닭은 다시 기를 수 있어도 사람 목숨은 되돌릴 수 없어요. 그분이 죽으면 우리 양심상 어떻게 살겠어? 박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남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소정만은 뒷마당의 암탉 5마리를 모두 잡았습니다. 평소에 정이 들었던 닭들이라 잡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달걀을 낳던 붉은 암탉은 마치 자신의 운명을 아는 듯 슬픈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늙은 거지의 지시에 따라 정성스럽게 털을 뽑고 깨끗이 씻어 준비했습니다. 내장도 깨끗이 빼고 찬물에 여러 번 헹궈야 합니다. 피 한 방울도 남기면 안 돼요. 그리고는 큰 솥에 물을 끓이고 닭고기와 각종 재료들을 넣어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늙은 거지는 이불에 누운 채로 자세하게 지시했습니다. 불은 약하게 하고 2시간 정도 천천히 끓이세요. 절대 뚜껑을 열어보지 마세요. 김이 빠지면 맛이 없어져요. 소정만은 밤새도록 솥 옆에서 불을 지피며 기다렸습니다. 박 씨도 옆에서 함께 지켜보며 애태웠습니다. 솥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 진한 향기가 퍼져나왔습니다. 2시간이 지나 늙은 거지를 깨우러 갔지만 그는 깊이 잠들어 있어 아무리 불러도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계속 끓이고 있는데 새벽녘이 되어서야 늙은 거지가 깨어났습니다. 아, 좋은 냄새가 나는군요. 국물이 다 끓었나요? 이제 밀가루를 물에 풀어서 넣으세요. 소정만이 밀가루를 물에 개어 솥에 넣고 다시 한 소끔 끓이자 뚜껑을 열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면서 이 세상 것이 아닌 듯한 진한 향기가 퍼져나왔습니다. 온 집안이 그 향기로 가득해졌고 이웃집까지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국자로 떠보니 닭고기는 완전히 풀어져서 보이지 않고 진한 국물만 남아 있었습니다. 색깔은 아름다운 황금빛이었고 맛을 보니 이 세상에 이런 맛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깊고 진했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에요? 이런 맛은 처음 봅니다. 소정만이 감탄하고 있는데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늙은 거지가 언제 일어났는지 멀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붉은 기운이 돌고 아픈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건강해 보였습니다. 참 맛있어 보이는군요. 그런데 아직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무엇인가요? 늙은 거지는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신비롭게 웃었습니다. 이 손가락으로 국물을 저어 주어야 완성됩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손가락을 국물에 넣어 몇 번 저었습니다. 그러자 국물에서 더욱 깊고 신비한 향기가 나기 시작했고 마치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정만 부부가 다시 맛을 보니 이번에는 정말로 혀끝에서부터 온몸으로 퍼지는 놀라운 맛이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면서 온몸이 따뜻해지고 기운이 솟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신선의 음식을 먹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국물입니까? 이런 맛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데. 소정만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늙은 거지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지요. 그냥 신비국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방 안에 있던 붓을 들어 종이에 신비국이라는 글자를 정성스럽게 써 주었습니다. 글씨체가 보통 사람의 것이 아니라 마치 명필의 솜씨 같았습니다. 두 분이 저를 2달 동안 정성껏 돌봐주셨는데 이것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신비국만 팔아도 대대손손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소정만과 박씨가 아직 놀라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늙은 거지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전과 달리 깊고 신비로워 보였고 마치 범상치 않은 존재임을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비국을 제대로 만들려면 마지막 비밀이 필요합니다. 늙은 거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무슨 비밀인가요? 소정만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아 이 늙은 거지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늙은 거지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며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신비국을 끓일 때마다 제 손가락에 힘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떠나야 하거든요. 저에게는 이 세상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박씨가 깜짝 놀라며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떠나신다고요?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몸도 아직 완전히 낫지 않으셨는데.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신비국을 만들어야 하나요? 늙은 거지는 쓸쓸하면서도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머무를 곳은 이 인간 세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두 분의 은혜를 갚지 않고 갈 수는 없지요. 추운 겨울날 저를 구해주신 그 마음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부엌으로 가서 날카로운 칼을 들고 왔습니다. 소정만 부부가 무슨 일인지 모르고 당황해서 바라보고 있을 때 늙은 거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것은 제가 두 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오른검지 손가락을 잘라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고통스러워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 박씨가 비명을 지르며 기절할 뻔했고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왜 그런 끔찍한 일을? 소정만이 급히 달려가 거지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치셨습니다. 어서 상처를 치료해야 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피는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고 상처 부위에서는 은은한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잘린 손가락은 마치 백옥처럼 하얗고 투명하게 빛났으며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늙은 거지는 그 손가락을 정성스럽게 비단에 싸서 소정만에게 내밀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소중히 간직하세요. 신비국을 끓일 때마다 이 손가락으로 저어주면 됩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절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빌려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오직 당신 가문에서만 대대손손 전해져야 할 보물입니다. 소정만이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신 건가요? 이런 소중한 것을. 괜찮습니다. 이것이 제가 두 분께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늙은 거지가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 눈부신 금빛이 번쩍였습니다. 늙은 거지의 몸에서 신비로운 빛이 나기 시작하더니 그의 모습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마치 안개처럼 사라져가면서 그의 목소리만 공중에 울려 퍼졌습니다. 두 분의 선한 마음에 하늘이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 신비국으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마지막 말과 함께 늙은 거지는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공중에서는 은은하고 따뜻한 웃음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소정만 부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소정만이 하늘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지만 이미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 소정만은 늙은 거지가 알려준 비법대로 신비국을 끓여 팔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손가락을 국물에 넣고 저을 때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물에서는 황금빛이 돌았고 향기는 온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한 번 맛본 사람은 누구나 감탄했고 다시 찾아오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맛은 처음이야. 몸도 건강해지는 느낌이고 마음도 편안해져. 손님들이 감탄하며 돌아갔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양반들도 상인들도 심지어 다른 고을에서도 일부러 신비국을 먹으러 왔습니다. 가게 앞에는 항상 긴 줄이 생겼고 하루 종일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정만의 작은 국밥집은 큰 식당으로 변했습니다. 초가집도 멋진 기와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입구에는 신비국이라고 쓴 큰 현판이 걸려 있었고 그 글씨는 마치 명필이 쓴 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소정만은 신기한 손가락을 비단으로 곱게 싸서 특별한 옥으로 만든 상자에 보관했습니다. 매일 아침 신비국을 끓이기 전에 정성스럽게 꺼내어 사용하고 끝나면 다시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늙은 거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소정만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소문수였는데 아버지만큼 똑똑하고 요리에도 뛰어난 재능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 곁에서 신비국 만드는 법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소문수가 성인이 되자 소정만은 아들에게 가업을 물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들아, 이제 내가 우리 가문의 비법을 이어받을 때가 되었다. 하지만 명심해라. 이것은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란다. 그런데 어느 날 새로 부임한 현감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현감이었는데 욕심이 많고 권력을 남용하는 나쁜 관리였습니다. 부임 첫날부터 백성들에게서 뇌물을 받으려 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으면 화를 냈습니다. 강현감은 소문수의 신비국집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샘을 냈습니다. 저런 미천한 상놈이 어떻게 나보다 잘 살 수 있단 말인가? 하루벌이가 내 월급보다 많다니 분명히 뭔가 수상한 비밀이 있을 것이다. 강현감은 부하들을 시켜 소문수의 신비국집을 은밀히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신기한 손가락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맡은 관리가 보고했습니다. 현감님, 그 집에는 정말 신기한 물건이 있습니다. 옥으로 만든 손가락 같은 것인데 그것으로 국을 저으면 맛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 보물이 있다고. 그런 귀한 물건을 천민이 가지고 있을 리가 없다. 분명히 도둑질한 것이거나 어디서 주워온 것일 거야. 강현감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강현감은 소문수를 관하로 불러 협박했습니다. 그 신기한 물건을 즉시 내놓으라. 그런 보물은 나 같은 관리가 가져야 마땅하다. 어디서 훔쳐온 것인지 정직하게 말해라. 하지만 소문수는 당당하게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조상님께서 주신 소중한 유산입니다. 훔친 것도 아니고 주워온 것도 아닙니다. 절대 드릴 수 없습니다. 강현감은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감히 관리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좋다. 그럼 다른 방법을 써보겠다. 강현감은 소문수의 가게를 강제로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겠다. 새로운 관청을 지을 계획도 있으니 그 자리를 비워야 한다. 소문수는 할 수 없이 가게를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 새로운 가게를 차렸는데 며칠 후 또 이전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곳은 새로운 시장을 만들 예정이니 즉시 나가라.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소문수의 가족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매번 이사할 때마다 큰돈이 들었고 단골 손님들도 가게를 찾지 못해 장사가 어려워졌습니다.
박 씨는 걱정의 병까지 얻었고 소정만도 늙은 몸에 스트레스가 쌓여갔습니다. 결국 소문수는 도시 외곽 깊은 산골짜기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거의 오지 않는 외진 곳이었습니다. 길도 제대로 나 있지 않아서 찾아오기도 어려웠습니다. 초라한 초가집을 짓고 다시 신비국집을 열었지만 손님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외진 곳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찾지 못할 거예요. 소문수가 절망하며 말했습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 하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선조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렇게 끝날 리 없어. 소정만이 아들을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때 소문수는 아버지의 옛 친구였던 대감을 생각해냈습니다. 젊었을 때 소정만과 함께 공부했던 이대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높은 벼슬에 올라 한양에서 임금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어려서 아버지에게서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소문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분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소문수는 며칠간의 긴 여행 끝에 한양까지 가서 이대감을 찾아갔습니다. 이대감은 옛 친구의 아들이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런 나쁜 형감이 있다니. 권력을 이용해서 선량한 백성을 괴롭히다니. 즉시 처벌해야겠다. 이대감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수는 지혜롭게 말했습니다. 대감님, 복수보다는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임금님께서 직접 우리 신비국을 드셔보시게 할 수는 없을까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대감은 소문수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내 아버지 아들이구나. 좋은 생각이다. 마침 임금님께서 곧 지방 순행을 나서실 예정이니 그때 우연히 내 가게에 들르시도록 계획해보자. 몇 달 후 임금님의 행차가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대감은 임금님께 그 근처에 아름다운 꽃 구경을 할 만한 곳이 있다고 추천했습니다. 전하, 그곳에는 철 따라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경치도 매우 좋다고 합니다. 잠시 쉬시면서 구경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꽃 구경이라. 좋은 생각이군. 요즘 정무에 시달려 지쳤는데 오랜만에 편안하게 자연을 감상해보자. 임금님이 기뻐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임금님과 이대감은 미복을 입고 말을 타고 산골짜기로 향했습니다. 온갖 꽃들이 만발한 아름다운 풍경을 구경하다가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마땅히 식사할 곳이 없었습니다. 이상하군. 이런 외진 곳에서 무슨 냄새가 이렇게 좋지? 마치 성게의 향기 같은데. 임금님이 코를 킁킁거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대감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일부러 놀란 척 말했습니다. 저기 작은 음식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깊은 산중에 가게가 있다니 신기하군요. 들어가서 쉬어보시지요. 소문수는 갑자기 찾아온 손님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특히 한 분은 범상치 않은 기품이 있어 보였고 걸음걸이나 말투에서 높은 신부님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체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변치 않은 곳이지만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소문수가 깍듯하게 인사하며 최선을 다해 접대했습니다. 임금님은 신비국을 한 숫저 떠서 드셔보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냐? 이런 놀라운 음식은 처음이다. 궁중의 어떤 요리보다도 훌륭하구나. 그리고는 연달아 3그릇을 드시고 나서 만족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장, 이 음식의 이름이 무엇이냐? 정말 신기한 맛이로다. 신비국이라고 합니다. 나으리. 소문수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신비국이라. 참 적절한 이름이로군. 정말 신비로운 맛이다. 이것이야말로 천하제일의 음식이다. 임금님이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이대감이 옆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음식에는 몇 자라도 써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주인장의 정성이 대단합니다. 임금님은 기꺼이 붓을 들어 천하제일 신비국이라는 글씨를 정성스럽게 써주시고 임금님만이 사용할